네이버를 안 쓰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네이버의 매출하고 이익은 탄탄하게 계속 증가할 겁니다. 금리를 이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좀 올린 면이 있지만 금리는 반드시 떨어진다. 뭐 대표 국민주 3대 종목은 사실은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인 거잖아요. 가장 그렇죠. 친근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살 수밖에 없었던 종목.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맨날 물어보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중소형주 물어볼 수 없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물려있는 주식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주가가 좋을 때는 막 나의 탑픽 종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정작 이렇게 싸졌을 때는 다 숨어버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싸졌을 때 계속 싸니까 좋은 겁니다. 싸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도 비싸면 조심해야 되는 것처럼 싸니까 좋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아주 싸죠. 네, 아주 싸고 얼마 전에 이제 아파트 근데 2년 전에 샀었으니까 지금 좀 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만하시죠. 네. 맞습니다. 하락했습니다. 네.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네이버를 옛날에 한창 2020년 이제 처음에 올라올 때는 네이버가 이제 강남역, 카카오는 홍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이버를 안 쓰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는가. 라고 보면 이제 재무제표의 추정치를 봐도 네이버의 매출하고 이익은 계속 증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에이, 뭘 증가를 해? 과연? 증가하죠. 네이버에서 쓰는 전자상거래라든지 네이버의 이 광고 스폰서 링크니 올릴 때 그 광고 단가를 내릴까요? 올릴까요? 계속 올리겠죠.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네이버의 매출하고 이익은 탄탄하게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기업을 제가 핵심 우량 기업이라고 저번에 명품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명품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느냐 아닌가만 보시면 되는데 네이버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요즘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기 강남에 삼성동에 보면 아이파크 이런 집이 46억 그런 게 지금 16억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20억 정도. 16억까지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막 사고 싶죠? 네. 아니 16억까지 떨어졌었다고요? 진짜로요? 아니요. 아니구나. 그게 네이버 주가를 가지고 비유를 한 거예요. 저는 이제 삼성동에 예전에 고시원에 살았던 기억이 있어서 아이파크 거기를 봤었거든요. 네. 거기가 16억까지 떨어졌다는 게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넘사벽이고 선망의 집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이버를 볼 때 아이파크 그게 아니면 제가 강남역이라 했으니까 강남역 주변에도 푸지오 서밋 해가지고 비싼 아파트 많아요. 그죠? 그게 46억 하던 게 16억까지 떨어지고 지금 약간 반등 들어와서 20억이다라고 저는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드려요. 예시를 위해서 이 예시를 위해서 이제 김 작가가 이제 2년 전 최고점에 집을 산 거를 굳이 왜 드셨는지는 저를 굳이 희생타로 삼으셔야 했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의 알겠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서 저희 불행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 요 섹터나 주요 섹터니까 점검을 하겠습니다. 바이오 섹터는 제약 대표 종목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스나 셀트리온 있는데 굉장히 좀 조용하죠. 이쪽 섹터는 사실은. 그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님이 갑자기 복귀하신다면서요? 복귀하셨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게 바이오 산업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라 셀트리온 하면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 이런 쪽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캐파와 기술력을 가지고 1등을 하는 그런 기업으로 갔다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사실 2020년, 21년도에도 셀트리온은 제가 계속 저희 찾아오신 분들한테는 계속 이제 파시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마케팅 회사가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출이 하나인데 두 번 잡히면서 시가총액이 두 번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다는 부분 때문에 합병을 한다라고 예전에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합병을 하면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쪽에 매출이 2조 이쪽도 매출이 2조 5천억이면 합병을 하면 4조 5천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합병을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한 악재니까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근데 지금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왜 서정진 회장님이 갑자기 복귀를 하셨을까? 그죠? 이사회 의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복귀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뭐와 연관되어 있다고 보냐면요. SM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거랑 SM이요? 예. 그게 무슨 소리지? 그렇죠. 이수만 전 프로듀서 그 분이 갖고 있었던 지분율이 18%밖에 안 됐잖아요. 18.4%인가 뭐.
밖에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지금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지분을 60% 들고 있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죠? 그렇죠. 네, 뭐 주총에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50% 이상이니까. 네. 근데 18%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그러면 대주주 지분율은 낮으면서 매력적이지 않은 비즈니스면 아유, 내 거 사겠다고? 아유, 가져가세요. 이러겠죠. 네, 네. 뭐 경영권 분쟁을 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 지분 가져가세요. 이러겠죠. 네. 근데 하이브나 카카오 입장에서, 와우, 이 SM,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네. 야, 이런 예전에 뭐, 슈퍼주니어? 부터 해서 뭐, 엄청난 가수들이 많죠. 뭐 라인업이 소녀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야, 이런 회사를 살 수가 있어? 그 매력적이니까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지분율은 조금 가지고 계셨는데 지분율이 작아서 그런지 왜 돈을 자꾸만 이렇게 라이크 기획이라는 거 해가지고 옆으로 이제 빼다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주들이 들고 일어났던 것처럼 서정진 회장님의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분이 좀 더 많긴 한데 지분율이 또 낮죠. 예전에 이제 서정진 회장님이 예전에 이제 말씀을 하신 거 이래 들어보면 대우에서 나오셔가지고 처음에 5천만 원 가지고 법인을 세우고 회사를 키워야 되는데 키울 때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테마색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이제 펀딩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분율이 낮은 거예요. 근데 되게 매력적인 비즈니스죠. 네. 근데 이사회 의장에서 물러나 있고, 내가 회장으로서 내가 얘기하면 뭐 다 이사진들이나 경영진들이 다 움직일 거니까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있어서, 야, 이거 내가 이사회 의장직을 놓고 있다가는 잘못하면, 우리 전 프로듀서님처럼 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냥 제 내피셜이니까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나라에 그러면 SM이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딱 2개만 있느냐? 아니에요. 되게 많아요. 지난번에 한진칼 경영권 분쟁이 있었고, 최근에 거기 또 자매분이 한 분이 또 사장이 된다라는 뉴스를 오늘 아침에 봤는데, 큰 변화가 저는 이제 시작됐다고 봅니다. 주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경영을 하는 게 맞아? 하고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이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쫓겨났어요. 네, 맞아요. 네, 그때 IBM과 마이크로소프트 진영에 완전히 밀려버리니까, 야, 나가 하면서 설립자를 쫓아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에서도 주주 가치를 위해서 주주 행동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네,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웬만한 기업들의 거의 대주주예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SM이 계속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SM, 저렇게 15만 원 부를 줄 알았으면 내가 9만 원에 좀 사놓을 걸. 7만 원대 내가 살까 말까 생각했었는데, 이런 생각도 다 하시잖아요. 저렇게 올라갈 줄 알았으면 내가 사놓을 걸. 저 심지어 10,000원, 20,000원대 가지고 있었어. 가지고 있었는데, 뭐, 다 그런 거죠. 뭐. 내가 다, 뭐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은요, 제2의 SM과 같은 기업들이 뭐가 있는지 보시고, 소위 말해서 부동산용으로 알박기를 하셔야 돼요. 네. 대주주 지분율은 낮은데 매력적인데 왜 저 회사는 주주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맨날 대주주들이 상속을 할 때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를 반영해서 상속세를 때리다 보니까 대주주들은 절대 이렇게 주가가 오르는 거 원치 않아요 하면서 주가가 눌러져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시작될 겁니다. 요즘에 또 주주 행동주의도 여론도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러면 서정진 회장님 뿐만 아니라 그런 위치에 있는 지금 대주주분들이 이거 18%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이브랑 카카오가 지금 12 받고 15 할 게 아니라 밑에서 더 샀으면 좋았겠죠. 대주주 입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밑에서 더 사는 게 낫죠. 그러면 밑에서 더 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 주가 수준이 비싸냐 싸냐? 제롬 파월 때문에 엄청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대주주들이 움직일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자기가 돈이 없으면 자기 친한 친척이 됐다. 야, 좀 우리 집은 좀 사놔라. 그런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 온라인 파트너스의 그 이창환 대표가 아주 큰 일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예전에 존리 대표님이 우리나라 시장 정말 쌉니다. 싼 게 맞았어요. 싼 게 맞았는데 대주주들 때문에 옆으로 돈이 샌다든지 주가가 뭐 오르지 못하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네. 계속 지속됐었는데 이번에 큰 일을 해주셔서 그런 변화도 시작됐고 그러면 우리가 알박기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면 제2의 SM과 같은 기업이 계속 나올 겁니다. 다음에 제2의 SM 같은 기업이 나오면 이 영상은 이제 성지순례의 영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좀 자산가 분들이 대표님을 많이 찾아오시잖아요. 돈을 맡기면서 이제 주식 수익률 높은 수익률 기대하실 텐데 자산가 분들, 부자분들 요즘 재테크 좀 어떻게 하시고 자산가 분들은 오셔서 좀 이런 주식 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멘트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떤 유의 재테크 주식 사고 싶어 하시나요? 우리 회사 사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아니 그러실 것 같아서. 아니 저랑 뭐 같이 뭐 식사를 한 것도 아닌데 최근에 큰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 회장님이 직접 막 전화가 오세요. 그래서 만나 뵙는데 그 자산가 분들이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 예, 참, 이제, 정말 이제 감사드리는 거는, 그래도 박 전무는 보니까, 말을 이랬다 저랬다는 안 하더라. 예, 일관되게 저는 이제 지금 상황은 쌉니다. 왜냐면 밸류에이션을 다들 이제 좀 하기가 힘드시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잡주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런 매매를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많이 좀 찾아오셔서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금융자산이 지금 많이 축적돼 있잖아요. 우리가 IMF 이후로 무역수지 흑자를 계속 냈고, 그죠? 실제로 쌓인 자산이 꽤 많습니다. 이 자산가 분들이 내 돈을 아니면 우리 회사의 소중한 법인 자금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냐. 근데 다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우량주 중심으로 사달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맞다라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코스닥이 될 때는 코스닥에 좀 들어가서 좀 테크니컬하게 막 트레이딩을 자신이 좀 있으시면 그렇게 하셔도 금액이 엄청 많은 건 아니니까요. 예, 그래 하셔도 되고요. 저희 회사가 지금 1,600억이 넘거든요. 작년 5월달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1,600억이 넘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 팔 수 있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는 이 황금성을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항상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상품인지, 금융상품 중에서도 문제가 됐던 거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유동화 시키기 어려운 비상장에도 막 투자했던 그런 펀드가 사실 라임 옵티머스 펀드들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고객의 요청이 왔을 때, 얘 10분 안에 저는 기관 고객 1,500억의 환매를 요청을 받았을 때도 얘 10분 안에 다 팔아드리겠다고. 왜냐면 유동성이 풍부한 대형주 위주로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불확실할수록 유동성이 풍부한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 다행히 지금 고금리 공포 때문에 아주 싸게 거래되고 있다.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많은 싶습니다. 개인분들이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서 중소형주에 좀 관심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량주에 좀 더 많이 관심을 좀 가지면서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 말씀을 하나 더 드리면 2008년 금융위기 있고 나서 2009년도에도요 보면 1, 2, 3월 달에는 코스닥이 아주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뭐 자문 서비스를 하는 상품도 있어요. 거기는 제가 코스닥 150 이런 것도 넣어놓은 이유가 1, 2, 3, 4월 달까지는 코스닥이 강한 그런 계절성 때문에 넣어놨는데 말씀드린 대로 4월 달까지 이 핫한 시장을 즐기시고 중소형주는 하반기로 가면 또 대주주 과세 요건 아직까지 10억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중소형주 좀 조심하시고 대형주 랠리가 올 수가 있으니까 좀 대형주에 좀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테크 공부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은 거 이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레버리지라는 단어였는데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기 이제 사실 이전에 2020 뭐 1년까지만 해도 레버리지 땡기신 분들이 큰 돈을 이제 벌었던 거였고 특히 부동산에서는 지금은 이제 레버리지를 크게 땡긴 분들은 정말 자기 자산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 해서 이제 레버리지 한 거를 뭐 절대 안 하고 절대 무조건 언제나 하는 게 그 시기별로 적절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는 레버리지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다음 레버리지를 좀 일으켜도 되는 시기는 언제부터
아마도 이제 다음번 또 상승기를 네. 주식에 있는 분산에 거기서 큰 부를 일으키려면 사실 내 돈만으로는 이렇게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김 작가님이 최근 3년 동안에 이제 주식 관련된 방송을 많이 하시면서 제가 보니까 이제 중수 정도 아닙니다. 위치에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하수라 해주십시오.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고 안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예, 코로나 때 제가 뭐 저희 직원들한테 그때 3월 23일, 2020년 3월 23일 날 레버리지 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레버리지를 해야 될 타이밍이 있는데 제가 주식 강의 가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주식을 할 때 엔트리 시점이 있어요. 진입 시점. 그리고 레버리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있어요. 늘려나가야 되는데 내가 가진 돈보다 더 돈을 빌려서라도 아니면 레버리지를 써서라도 해야 되는 레버리지 타이밍이 있고요. 그 다음이 딜레버리징 타이밍이에요. 언제 레버리를 줄여야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이 엑시트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네 가지 개념이 없으면서 주식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려고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량 주식 이렇게 쌀 때 계속 사세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게 맞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이제 고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고수가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있잖아요. 나는 그 네 가지 타임 언제 엔트리 시점하고 엑시 포인트, 레버리징, 딜레버리징 하는 거 몰랐는데 그러면 필패예요. 필패. 그냥 돈 다 잃게 돼 있습니다. 돈 다 잃게. 그래서 이 선수의 영역이에요. 레버리징을 쓰냐 안 쓰냐는 내가 아직 그 레벨이다 아니다 하면 그냥 계속 쌀 때 싸다고 싶을 때 매달 번 돈으로 계속 사시면 되고 모두가 열광할 때는 조금 좀 줄이시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레버리지를 쓰는 타이밍이냐 보면 지금 금리가 4%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경기 침체가 정말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레버리지를 쓰는 헤지 펀드들 돈을 빌리기도 되게 조달금리가 싸지죠. 그러면서 레버리지가 막 늘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신용도 늘어나게 돼 있고 미국에 지금 뎁 트레이딩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신용을 쓰는 규모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쓰고 있거든요. 최근에 신용이 틀린 게 한 300조가 틀렸어요. 300조가 틀렸는데 여전히 600조 정도가 신용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금리가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줍니다. 돈을 내가 빌려서 투자를 할까 말까에 이 금리가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금리가 떨어졌을 때 코로나 때도 다들 너무 경기 예측을 했잖아요. 아니 코로나 상황에 지금 전부 다가 완전히 경제가 박살나는데 뭔 주식이야 했는데 확 올라갔잖아요.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때 얼마까지 떨어진 줄 아세요? 지금 4%라 했잖아요. 얼마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2020년 0.5? 1? 0.5까지 0.5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제 지표는 안 좋게 나오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말이 길었는데 레버리지를 쓰는 거는 이 금리에 따라서 금리를 보면서 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정도를 내가 다 이제는 숙지하고 있을 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금리가 의미 있게 떨어질 때부터 이 선수들은 아마 레버리지를 쓸 겁니다. 금리가 진짜 많은 걸 좌우하는 거군요. 금리가 근데 지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나 중요했는데 상승장 때는 우리가 그걸 잠깐 잊고 있었던 거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저도 금리가 이 정도 올라갈 거라는 거에 대해서 간과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 하반기에 주가가 더 빠지면서 고생을 했었는데 금리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최근 20년 동안에 페드가 금리를 제일 많이 올렸을 때 그때가 이제 닷컴버블 깨질 때 2000년 상반기에 2000년 12월까지 금리를 올렸으니까 그때 6.5%였어요. 그게 최고 많이 올렸을 때. 20년 봤을 때 23년이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올렸을 때가 서프라임 모기지 터지기 전에 2006년 8월까지 그때 5.25 올렸어요. 5.25.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올렸던 게 이번 바로 직전에 언제였냐면 2018년도에 2015년 12월, 16년 12월, 17년 3번, 18년 4번 하면서 그때 금리를 올렸을 때가 2.25에서 2.5
올렸던 게 그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계속 금리의 고점 수준이 낮아졌죠. 낮아졌네요. 그래서 에이 이번에도 2.5 정도 올리면 다 올렸겠지 했다가 지금 뭐예요? 4.75? 거기에다가 또 두세 번 더 올린대.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제 시장이 이제 쇼크를 받았던 거거든요. 근데 왜 페드는 저렇게 아니 모두가 힘들게 금리를 올리나? 물가 왜? 잡아야 되니까요. 물가 잡고 물가 잡아서 뭐 할 건데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거예요. 금리를 낮추지 않으면요. 아까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얼마라고 그랬죠? 31조 4천억 달러. 네. 31조 4천억 달러 하니까 좀 감이 안 오시잖아요. 31조면 지금 1,300원 곱해버리면 사경이에요, 사경. 4천조 다음에 또 그거의 10배, 사경이거든요. 한 해 예산이 650조예요.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650조인데 10배면 6,500조고 아니 거기다가 20배도 아니고 50배, 60배 해야 돼요. 그 정도의 엄청난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있는데 지금 금리가 4%? 그래서 아까 10년물 금리가 제가 많이 못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계속 미국이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데 차환 발행을 할 때마다 지금 4%, 4.5% 막 이 금리에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러면 미국 정부가 완전히 박살이 나요. 이 고금리를 계속 발행을 하게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이번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빠르게 좀 올린 면이 있지만 금리는 반드시 떨어진다. 예. 그리고 금리가 반드시 떨어지면 금리가 떨어질 때 보면 주가가 더 박살 나던데 뭐 이런 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실물 경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 나쁘지 않냐면 지금 졸트 보고서라고 미국의 구인구직 보고서를 보면 뭐야? 일하려고 하는 사람보다 일자리가 훨씬 더 많죠. 예, 옛날에 정말 경기 침체는 다들 일자리 구하려고 난리인데 요즘 고용 데이터가 너무 좋다면서요? 예, 일자리는 요만큼이고 일하고 싶은 사람이 이만큼이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예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심각한 경제 충격에 의해서 금리가 빠지는 그런 현상은 아닐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2019년처럼 2019년도에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나중에 금리가 빠지거든요. 네, 그 빠지면서 2.25, 2.5였던 금리를 툭툭툭 3번 내렸더니 미국의 S&P 500이 그때 28.8% 올라가요. 지수가. 네, 그런 모습이 이제 하반기랑 내년 초까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금리가 떨어지는 그 시그널을 잘 보고 네, 그때 조금 의미 있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랜만에 나와주셔서 이제 긴 얘기 해주셨는데요. 아마 대표님 이제 또 올해 1분기 때 뵀으니까 다음에는 아마 2분기 때 뵐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경계한 행동이랑 오랜만에 나오시니까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투자 좋은 한마디 마지막 주고 가신다면. 주식은 인내하지 못하는 자의 부가 인내하는 자에게로 트랜스퍼하는 이렇게 옮겨가는 장치다라고 워런 버핏이 얘기했습니다. 되게 답답하실 겁니다. 답답하시고 저도 답답합니다. 네. 하지만 인내하는 자가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많이 짜증나시고 많이 힘드셨겠지만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시장이 나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까지 잃었던 손실을 많이 회복하시는 그런 장이 한 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2021년에 집을 산 김 작가의 집도 잘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본전이 되겠지요. 네, 한 5년 정도 인내하시면. 네, 오늘 소주 한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박세익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